네, 미디어 정치의 10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부터는 제4장 영역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선거와 유권자 조사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여론조사가 갖는 기능은 무엇이고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학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여론조사, 유권자 조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유형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양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론조사 절차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정치 영역이나 선거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여론조사가 수행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죠?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이슈나 대상, 인물에 대한 유권자, 시민들의 생각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수치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이 여론조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법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표집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래서 특정한 요소들을, 집단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뽑아서 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비용도 줄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집, 조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표집이라고 하는데요. 표집하느냐와 관련된 그러한 기법들도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여론조사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정도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효과에 대한 측정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정책이나 이슈를 개발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부분 선거 출마에 대한 인식 파악할 수 있죠. 경쟁 후보자의 판세 분석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지지율이 더 높은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측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 성향과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여론조사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캠페인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어떤 조사 결과들은 지지자들을 결집하거나 대중 설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 정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설득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파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서 살펴봤던 여론조사 관련 기구의 의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거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위한 어떤 가이드를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북에 따르면 피조사자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조사를 할 것인가 할 때 그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을 좀 공정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표본수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일수로 우리가 일반화시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후보자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몇 명에게 물어보고 몇 명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한다라고 하며 그것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야간 시간대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서 아침 7시까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있죠. 시민들의 생활을, 평온을 해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금지 조항들이 있고요. 또 공정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해서 편향된 내용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여론조사를 사실은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질문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어떤 이슈를 제기한 A 후보자에 대해서 굳이 물으면서 그 후보자가 이런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물으면 유도성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정책, 정견, 경력들을 홍보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A 후보자가 예를 들어 통일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제시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후보자가 통일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행위는 A 후보자의 정책을 노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회의의 내용, A 후보자가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사례처럼, 그죠? 그런 것들을 굳이 제시해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 여론조사가 수행되면 그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유권자가 선거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 의향과 형태, 당선 가능성 이러한 부분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죠? 누가 당선될 것 같다. 누구에게 지지할 것 같다. 투표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보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조사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금지 조항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6일 전부터, 그죠? 예, 6일 전부터 투표하는 당일 마감 시각까지 이것은 보도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성자 편성 효과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이루어지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에 편성하는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표를 줄 수 있는 앞서 우리가 선정기법에서 이야기했던 밴드웨건 효과들, 그죠? 예,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도를 그때쯤이면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규제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영국의 총선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영향력은 사실 소수의 유권자에게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즉 성자 편성 효과는 소수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양한 국가에서 이게 다 연구가 된 것은 아니죠. 또한 소수라고 하지만 이 소수가 미칠 수 있는 나비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성자 편성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조적인 어떤 효과로서 열세자 효과, 영어로는 언더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더독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더독 효과는 우리가 어떠한 경기에서 좀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 좀 불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열세자 효과 혹은 영어로는 언더독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동정표를 던져주는 것처럼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관련된 경험적 증거는 매우 약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예측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효과가 제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일 마감 시각까지 못하는 것으로 금지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기존의 어떤 연구들을 보면 여론조사 보도가 자신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특히 부동층보다는 당파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통해서 기존의 태도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당파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당에 속한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지지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등장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태도가 재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론조사 의존 현상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인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각 캠퍼들, 각 정치 영역에서는 조사에 매우 의존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론조사는 사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당의 규모가 클수록, 즉 재원이 많을수록 더욱 빈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조사 결과들은 캠페인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 현상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큰 조직일수록, 큰 정당일수록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외형적으로는 객관적, 과학적인 기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은 매우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를 통제하거나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yes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각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상반된 어떤 답변으로 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질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조사 결과 내용을 어디까지 또 제시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과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성향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은 일방향적인 어떤 질문을 하면 자신의 입장을 잘못 말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방향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A를 지지하느냐 라고 묻는 것. 이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오픈된, 개방된 그런 질문을 하면 답변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A를 지지하느냐 또는 A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과 다른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 참여자의 성향이 일방향적으로 물으며 자신의 입장을 잘못 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나 불만족,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더 쉽게 답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써놓았죠. 만족스럽지 못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론조사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가지는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상을 기술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사회 구성원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파악해주는 현상 기술 기능들을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이 왜 형성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왜에 대한 어떤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나 대상에 대한 의견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후보자들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상을 또 예측하는 그런 기능도 있죠. 후보별 지지도, 당선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상 예측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내용의 구성은 조사 주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직자이냐 도전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현직자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역할을 한다라든지 시의원, 도의원 역할을 하는 사람, 시장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직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직에 도전하는 사람, 다음 선거에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무엇을 물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직자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파악하는 데 여론조사를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직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단점을 파악하면 단점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장점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출마 명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론조사가 구성될 수 있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것을 시민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데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선거에 앞서서 당내에서 그죠, 유력 후보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자신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현직자인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이 한 업무 평가, 그리고 자신이 다시 재출마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들을 여론조사 내용에 담을 수가 있겠죠. 또 현직자는 업무나 출마에 대한 선호 정도가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또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집단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집단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목표가 설정되고, 그래서 마케팅 전략들을 그죠,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결과는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고 보완하는데 현직자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유형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형은 크게 보면 정치적 여론조사, 정치적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통칭해서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설문 문항이 적은 어떤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문항이 많은 심층적인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문항이 작은 그러한 조사들은 몇 가지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특정한 이슈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층 정보를 수집하는 벤치마크 설문조사, 이런 경우가 정치적 설문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추적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어떤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조사 문항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진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치마크 설문조사라는 것은 선거 출마를 결정한 후보자가 그죠, 정치 환경을 평가하고 캠페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조사가 될 것이고 관련된 조사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를 보면 캠페인 준비 단계라든가 캠페인 초기 단계에서 하는 그러한 조사가 될 것이고 이러한 어떤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우리가 베이스라인 여론조사라고도 달리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은 건너뛰었는데요. 조사 내용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이고 벤치마크 설문조사가 어떤 시기에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론조사 기능과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뭐 부정적인 어떤 측면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어떤 유형으로서 우리가 벤치마크 설문조사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죠. 여론조사의 어떤 유형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래 정치 유형 가운데 선거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